인도는 절대 중국만큼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민주주의 때문이죠. 중국은 독재 국가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독재는 비행기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만들고 단 19일 만에 50층 건물을 짓고 AI 하나로 미국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는 독재입니다. 반면 인도의 민주주의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도를 까내리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때로는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고도 발전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기억하시나요? 2008명의 북연주자들이 완벽하게 조율된 동작으로 공연을 펼쳤죠. 이건 중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왔다. 이게 중국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빨간 선은 중국 GDP고 파란 선은 인도 GDP인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두 나라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의 총 GDP는 17조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인데 인도는 3.5조 달러, 310조 원 수준이죠. 중국 사람 한 명이 평균적으로 연간 12,600달러, 약 1,100만 원을 버는데 인도는 고작 2,400달러,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사람, 덩샤오핑입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리더십 아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도입됐는데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수출 중심 제조업이었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사법부라는 장애물, 지방정부라는 장애물, 시민사회라는 장애물까지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요. 인도에서는 전화기 하나 사려면 3년을 기다려야 했던 시절입니다. 인도는 허가제 규정이 판을 쳤거든요. 인도의 민주주의가 장애물을 늘리고 있을 때 중국의 독재는 장애물을 없애고 있었던 겁니다. 대학에서 배운 게 있는데요. 생산의 4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죠. 토지는 장소와 천연자원을 의미하고 노동은 인간의 노력, 자본은 기계와 도구를 살 수 있는 돈, 기업가 정신은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중국은 이 중에서 토지와 자본 문제를 경제특구로 해결했어요. 전략적으로 낙후 지역을 개발한 거죠. 예를 들어 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세금 혜택을 주고 규제를 줄였습니다. 지금은 애플이나 화웨이 같은 회사들의 전자제품이 선전에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집에 있는 믹서기, 세탁기, 컴퓨터 부품 중 일부는 분명 선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경제 특구는 인도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중국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까요? 아마도 수출이나 제조업에 진짜 집중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고 200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됐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전략의 결과거든요. 5년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지 않는 전략 말이죠. 중국 독재의 정책은 일관적입니다. 장기 목표에 초점을 맞추죠. 만약 중국의 독재가 없었다면 후코우 제도 같은 걸 도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중국 국민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농촌과 도시죠. 중국의 내부 비자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농촌의 노동자가 도시에 와서 일할 수는 있는데 가족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농촌 후커를 가지고 있으면 공립학교에 입학도 못하고 공립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거든요. 이 시스템 때문에 도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도시에서 살 여유가 없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도시에 빈민가가 없는 거죠. 농촌 후커호를 가지고 도시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여전히 농촌 후커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했어요. 동시에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도시로 이주하지 않도록 보장한 거죠. 이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까요? 우리 도시들이 과밀하지 않도록 말이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중국과 인도의 차이가 뭔지 예시로 이해해 볼게요. 중국은 4만 킬로미터의 고속철도 인프라를 건설했고 이게 산업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도 철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데 뭄바이, 아메다바드 고속열차 프로젝트가 2015년에 승인됐거든요. 그런데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이주한 농민들의 보상금을 놓고 법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인도의 도로 개발 프로젝트 78%, 철도 프로젝트 75%, 전력 프로젝트 22%가 이런 토지 분쟁 때문에 중단된 상태거든요. 인도의 성장은 민간 부문 덕분인데 그 민간 부문이 언제 일할 수 있게 허용되는 게 문제죠.
서벤골 사례를 들어볼게요. 라탄 타타가 서벤골에서 나노 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10만 루피짜리 자동차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었는데 서벤골 정부가 완전히 망쳐버렸죠. 이게 2011년이었는데 당시 인도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봤거든요. 반면 중국에서는 그들을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로 봤습니다. 2010년에 정저우의 아이폰 공장을 세우기로 했을 때 승인이 3주 만에 났어요. 지금 인도에서도 아이폰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노동자 2,000명이 창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이 타밀나두에 휴대폰 제조조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뭐가 일어났냐면 공산주의자들이 노동자 조합을 만들겠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위가 인도에서 뭔가 좋은 걸 이뤄낸 적이 있나요? 뭄바이에도 많은 방직 공장이 있었는데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죠. 그런데 이런 시위 때문에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사업주들은 어쩌면 다른 곳으로 가서 새 공장을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만 손해를 본 겁니다. 이런 뉴스가 사람들에게 기업가가 되고픈 마음을 불러일으킬까요? 아니면 이 나라는 답이 없다, 독일로 도망가자는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인도의 인재들을 해외로 떠나게 만듭니다.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장 큰 야망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거예요. 반면 중국의 계획은 다릅니다. 중국은 청년 천재 유치 계획을 만들어서 해외의 과학자, 학자, 기업가들을 다시 중국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죠. 이게 생산의 네 번째 기둥인 기업가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중국에는 기업가를 격려하는 다양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초점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맞춰져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건 전혀 안 하죠. 사실 인도에는 명확한 규칙도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규칙에 대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검사관이 와서 이 허가증이 없다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따라야 할 규칙들, 필요한 허가증들을 어디 한 곳에서 다 얻을 수 있나요? 100개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럼 선택지가 없죠. 그 법에 따라 기소당하거나, 즉 사법 시스템에 갇히거나, 아니면 그 검사관한테 뇌물을 줘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문제를 없애는 쪽을 선택할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나요? 검사관들한테만 도움이 되죠. 이게 인도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기술 형상의 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가난한 한, 교육받지 못한 한, 그들은 시혜처럼 주어지는 무료 배급과 싼 가스통에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스스로 자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법 시스템이 느린가? 왜 도로가 이렇게 엉망인가? 왜 공기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떤 정부도 국민이 질문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중국이 부자인 이유는 중국에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죠. 1949년부터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당의 리더를 선출하기 위해 내부 선거를 하는데 세부 사항에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 시진핑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제가 민주주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한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35,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항공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승객들이 누가 비행기를 조종할지 결정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옵션 A는 잘 훈련받고 경험 많은 조종사인데 수년간 비행기를 조종했고 난기류를 다룰 수 있고 비상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옵션 B는 친근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무제한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하고 비행기에서 담배 피워도 된다고 허락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 혹시 뭔가 생겨도 자기가 처리한다고 말하죠. 게다가 1년에 무료 국제선 비행 10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더 중요한 건 비행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무료 비행 10번은 우리가 착륙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사람들이 이를 제쳐두고 다른 걸 다 볼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들은 조종사의 종교가 뭔지, 무슨 언어를 쓰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얼마나 큰 공약을 하는지, 피부색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 가족이 어떤지, 성이 뭔지 볼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결점은 국민이 항상 누가 좋은 조종사인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선거는 인기 대회거든요. 그래서 더 인기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홍보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의 이 부분이 싫어요.
누군가는 무료 전기를 주고, 누군가는 무료 노트북을 줘요. 누군가는 무료 가스통을 주고, 누군가는 특정 카스트에게 무료 해외 교육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경쟁적 사회주의에 너무 갇혀 있어서 발전으로는 표를 얻지 못하죠. 모든 정당이 이걸 이해했어요. 그럼 발전할 인센티브가 어디 있나요? 좋은 도시를 만들 인센티브는 어디 있죠?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초점은 여기 있고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제쳐두고 보조금과 공짜가 우리 중앙 예산의 26%를 먹어치워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혜택을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중요하든 말든 여러분 이웃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투표하죠. 빅보스 우승자는 투표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능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투표가 항상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오늘날 국회의원의 46%가 심각한 범죄 사건에 연루돼 있어요.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을 리더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죠. 이건 중국에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은 나라의 성장을 보장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중국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서 시진핑이 영원히 중국의 리더로 남을 수 있게 했어요. 중국은 하룻밤 사이에 영리 목적의 사교육을 폐쇄했습니다. 1만 명이 집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중국 공식 숫자는 6천 명뿐이에요. 그 말은 나머지 사람들은 보상금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곳이 있었다면 재개발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감옥에 갇힐 빵 하나는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중국에 대해 정말 감탄하는 건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군사 강국이 되고 싶으면 해군 우위를 보여주죠. 가서 100개국과 싸웁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다른 논이지만 그들은 나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뒤에서 모든 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든요. AI를 연구해야 한다는 걸 알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려고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세상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리는 뭔가를 해내죠. 먼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정책에서 쫓아가기만 하죠. 아, 도시 인구가 1개보다 늘었네. 이제 그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어떻게 할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도시 1000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죠. 중국은 5선 도시에 대한 아름다운 영상도 있습니다. 인도를 보여주면서 접근 가능하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인도의 5선 도시 영상을 보면 어떤가요? 똑같은 지옥 같은 곳처럼 보입니다. 사실 대도시 영상을 봐도 지옥처럼 보여요. 뭄바이는 모든 곳이 파헤쳐져 있어서 BMC가 밑에서 석유라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출되면 세상에 아무도 뭄바이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뭄바이가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경쟁이라도 하겠습니까? 중국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이 정부 소유죠. 중국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잔여 정책이 있었어요. 정부가 무너졌죠. 중국에서는 위구르 무슬림을 위한 수용소가 세워지는데 아무도 시위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인도 시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말이죠. 중국의 발전은 이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들은 인도를 독재국가라고 부를 방법을 찾죠. 세계의 최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결점도 있고 독재의 결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결점이 뭔가요? 발전이 느려요. 도로가 몇 달째 파헤쳐져 있는데 책임을 묻지 않죠. 부패가 있는데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나라보다 선거를 더 생각해요. 독재의 결점은 뭐죠?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정치인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면 다음날 건달들이 집으로 옵니다. 관료의 게시물에 웃음 반응을 보내면 소송이 걸려요. 그리고 규칙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치인은 의회에 앉아서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죠.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둘 다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나요? 중국에는 일당 독재가 있어요. 보세요. 일당 독재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1947년부터 1977년까지 인도에는 같은 당의 정부가 계속 있었거든요. 중국처럼 급속한 발전이 인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경유착 자본가로 봤기 때문이죠. 그래요. 대기업인들이 사기를 치긴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중국에 부패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책을 읽어보면 중국의 모든 단계에 부패가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부패에 대항하는 게 뭐냐면 결과입니다. 금메달을 몇 개 따겠다고 결정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금메달을 그만큼 따면 이런저런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결과를 내는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럼 인센티브든 돈이든 뭐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불공평이에요? 돈을 받으려면 최소한 도로는 제대로 만들어야죠. 도시가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인프라 명목으로 부패를 해야겠다면 최소한 최종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는 해야죠. 여기서 싱가포르 건국 총리의 한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정부의 역할은 경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부분에서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요. 인도가 중국만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독재 때문에 중국 사방에 갈등이 있어요. 중국이 존재하는 건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 대안이 생기는 순간 기업들은 중국을 떠날 겁니다. 코로나 때 봤잖아요. 중국에서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동했는지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인도로는 안 오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도시들입니다. 도시에 의존하고 있어요.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죠.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구르가온, 푸네가 몇 가지 대안이 됐는데 우리 이주는 한 방향뿐이에요. 집중하고 시골에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프트 시티는 모든 주에 있어야 할 훌륭한 개념이죠. 사람들이 자기 주에서 일자리 선택권을 가져야 해요. 공격 근무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제조업입니다. 인도는 농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AI가 오고 있고 AI가 많은 초급 일자리를 먹어치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에 집중해야 해요. 오늘날 인도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부문의 GDP는 16%뿐이에요. 생산성의 16%만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옮겨야 합니다. 직업 훈련에 크게 집중했거든요. 오늘날 우리 스튜디오 주변 어디에나 재단사, 숙련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공고가 붙어 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고방식 전환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람들은 직업 훈련을 성적이 안 나오면 가서 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직업 훈련을 하는 사람을 낮춰봤어요. 직업 훈련이 이 등급 지위를 받은 거죠. 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배관공, 전기공, 페인트공, 목수 같은 실제로 훌륭한 일을 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직업을 하는 데는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영어예요.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이게 인도의 강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장점이어야 하는데 콜센터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됐죠. 우리는 틀을 깨는 사고가 필요해요. 오늘날 전 세계가 영어 교사가 필요합니다. 세계의 영어를 가르침으로써 우리 인재가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를 보여주지 않죠. 이게 미개척 잠재력이에요. 근데 마라타 무기, 우리 시, 우리 예술을 전시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황금 유산입니다. 모든 주가 요새, 역사,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도인들은 영어도 알고 모국어도 안다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세계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장점이 오래 가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요새들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왜 외국인이 소중히 여기겠어요? 왜 누가 보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싶으시면 관광 부문이 어떻게 인도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다룬 이 영상을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배워서 인도를 1%라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게 차이를 만들거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